투기를 막자고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부동산 규제들이 줄줄이 풀립니다. 먼저 대출입니다. 15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살 때 지금은 대출을 막아놨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집값의 절반을 빌릴 수 있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도 풀기로 했습니다. 서울도 포함될지 어느 지역이 될지 조만간 결정합니다. 그런데 집값 안정을 강조하다가 갑작스럽게 부양책으로 돌아선 정책에 시장은 혼란스럽습니다. 정작 집을 사야 하는 실수요자에겐 혜택이 별로 돌아가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첫 소식 김민 기자입니다. 부동산 규제를 확 풀기로 한 내용은 생방송으로 중계된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깜짝 발표됐습니다. 먼저 규제 지역에서 집이 없거나 한 채인 사람이 집을 살 땐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모두 50%로 완화합니다. 지금까지 대출이 금지됐던 15억 넘는 아파트에도 똑같이 LTV 50%가 적용됩니다. 집값의 절반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자가 청약으로 집을 갈아탈 때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 기간도 기존 반년에서 2년으로 늘렸습니다.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기존 9억에서 12억 이하로 확대합니다. 그동안은 사실 이제 규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규제 완화할 건 하고 지원할 거는 같이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그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집값이 크게 뛴 지역의 투기를 막기 위해 대출과 세금, 재건축 등의 강한 규제를 둔 투기과열 지구도 풀 방침입니다. 이 실수요자들까지도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 11월 중에 부동산 규제 지역을 추가 해지를 하겠습니다. 현재 투기과열 지구는 서울과 세종,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등입니다. 수도권하고 서울만 남았는데 수도권은 대부분 풀리고 서울 지역도 규제 지역에서 풀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정부는 조만간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방안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 네, 이번 대책은 급작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정부는 집값이 아직 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집값을 부양하는 정책으로 선회했습니다. 정작 서민들은 이렇게 규제를 풀어도 금리가 워낙 높아 집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현금 부자들에게만 집 한 채 더 살 기회를 준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장서윤 기자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아직 폭락 국면은 아니라며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요 50% 가까이 오르고 지금 한 6%가량이 평균 가격이 내렸습니다. 7% 내리는 게 폭락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지난달 추경호 경제부총리 역시 15억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격 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주연 금융위원장은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50%까지 허용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15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살 때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간 정부의 입장을 바꿔서 집값 부양 모드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갑작스런 정책 선회에 시장은 혼란스러워합니다. 대출 금리가 워낙 높은 상황이라 서민들이 실제로 집 마련을 할 수 있을지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대출 금리 6%로 5억 원을 빌리는 상황을 가정해봤습니다. 애초 5억 원의 현금이 있어야 하는 데다 30년간 매달 300만 원 정도의 돈을 갚아야 합니다. 금리 오른 상태에서 또 집값이 하락한다는 생각을 하면은 또 구매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요즘 같은 때는 많이 움츠려드는 게 분명한 것 같고. 때문에 현금 부자나 이자 낼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에게만 집 살 기회를 늘려준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현금 있는 고소득층이나 또는 부자들이 이제 새롭게 주택을 살 구매 여력이 생겼을 텐데 정부가 대출 규제까지 풀어준다면 이건 자칫 특혜성 논란을 부추길 우려는 있다. JTBC 장서윤입니다. 좀 미안하게 됐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 한 말입니다. 좀 미안하죠. 네, 어찌 됐건 전혀 이제 본의가 아닌데도 좀 사태가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까 좀 미안하게 됐고요. 김 지사는 베트남 출장에서 사흘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금융시장과 기업의 돈줄이 줄줄이 막히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12월 중순까지
보증 섰던 레고랜드 개발사에 빚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빚을 안 갚아서 생긴 어음부도 사태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먼저 정원석 기자입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어음부도 책임을 여전히 채권단 탓으로 돌렸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보증 채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히고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설득해오는 과정 중에 좀 우리로서 약간 의외의 그런 사태가 생긴 겁니다. 강원도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겠다고만 했지 안 갚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채권단이 부도 처리를 해버렸다는 기존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김 지사가 출장 가 있는 동안엔 강원도와 채권단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채권단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부도 처리를 하게 돼 있다는 약정서를 제시하자 강원도는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도 채권단에게 협상 카드였다고 해명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여론의 비판은 거세졌고 야당은 진상조사단까지 꾸렸습니다. 이러자 김 지사는 오는 12월 15일까지 강원도가 공사의 어음에 대해 보증한 빚 2,050억 원을 전부 상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책임을 그렇게 자꾸 따지려는 것보다 이미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우리 강원도로서는 정말 이제 할 만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강원도가 긴급 추경 예산을 편성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레고랜드는 내년 1월부터 3월 23일까지 3개월여간 휴장에 들어간다고 해 궁금증을 사기도 했습니다. 레고랜드 코리아 측은 이번 휴장이 어음부도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며 손님이 줄어드는 추운 기간에 점검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네, 레고랜드 사태가 처음엔 먼 얘기로만 느껴진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젠 그 불똥이 일부 서민들에게까지 튀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같은 제2, 제3 금융권에서까지 대출의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하고 돌아온 오원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출을 조이는 게 레고랜드 사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부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기업들, 특히 건설사들이 돈을 못 구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러다 보니 제2, 제3 금융권 자금들까지 끌어모아서 시작했던 부동산 개발 사업들, PF라고 부르는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싱들이 휘청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저축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해놓은 뭉터기 돈들의 회수가 쉽지 않아지자 개인에게 내주는 대출을 조이고 있는 겁니다. 또 대부업체들의 경우엔 직접 회사채를 발행해서 대출에 쓸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는데 네. 레고랜드 사태의 여파로 요즘 회사채가 잘 안 팔리고 있죠. 당연히 대부업체도 돈줄을 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현장에 가서 보니까 대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제가 오늘 낮에 저축은행 창구들을 좀 다녀봤는데요. 저축은행 업계 최상위 업체마저도 대부분 최근부터 신규 담보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창구 직원 설명을 잠시 들어보시죠. 네. 저희도 어제까지는 저희 모의 상품이 계속 있었다가 저희 어제부터 좀 취급이 중단이 됐어요. 요즘 금리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일반적인 아파트 담보 대출이 저희가 취급이 제한이 됐거든요. 자, 담보대출이 안 되면 신용대출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용대출도 사실 좀 받기 어렵습니다. 저축은행 34곳 중 11곳이 이미 신용점수 600점 이하 중저신용자에게는 신용대출을 아예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업계 1, 2위인 러시앤캐시와 리드코프도 신규 가계대출을 기존의 80% 수준으로 줄였고요. 이렇다 보니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이나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네. 잠시 오늘 낮에 만난 시장 상인 한 분의 말씀을 좀 들어보시죠. 아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막으면. 그래 해줘야지 그거라도. 있는 사람들이 뭐 상관이 있어? 없으니까는 나와서 장사하고 이러는 거지. 아이들이 뭐 결혼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나올 데가 없잖아 돈이. 그렇게라도 해서 보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니까. 네, 이래서 전문가들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마저도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서민들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금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네. 자칫 이들이 사채로 내몰리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레고랜드 사태의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정말 걱정입니다. 오원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 목소리로 당시 월북 판단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자료를 삭제했다는 의혹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이 처음으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당시 월북 판단에 문제가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습니다. 주요 단서가 있는데 월북을 정부가 감출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자료 삭제 지시 없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놓고 근거 없는 조작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지만 설사 지시를 했다 해도 개혁된 국정원 직원들은 이러한 지시를 따를 만큼 타락한 바보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건을 은폐하거나 방조했다는 감사원의 중간 발표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안보관계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서훈 전 안보실장 등은 당시 관계장관 회의에 관여한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사건 은폐는 애초에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이대준 씨의 유가족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을 지키고 자기네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변명을 했지 않습니까? 허무맹랑한 자기 변명의 그 주장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가해자들의 방탄 기자회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자, 그런데 검찰 수사에선 다른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구속된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장관과 해경청장이 첩보 삭제와 월북 발표의 윗선으로 서훈 전 안보실장을 지목했습니다. 특히 JTBC 취재 결과 두 사람은 피격된 사실을 알리지 말고 계속 수색을 하라고 지시한 사람도 서훈 전 실장이라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사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의 피격에 숨진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에도 서해에서는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구속된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피격을 알리지 말고 수색을 계속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위장 수색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북한에서 피격된 것을 숨기고 시간을 벌기 위해 실종자 수색을 이어간 게 아니냐는 겁니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첩보 삭제와 월북 발표의 윗선으로도 서 전 실장을 지목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안보관계장관 회의에 회의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도 서 전 실장의 지시 때문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록을 담당했던 관계자로부터 서 전 실장이 회의록을 남길 필요 없으니 회의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서해 피격 사건을 둘러싼 의혹의 정점에 서 전 실장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네, 이 사건에서 첩보 삭제 여부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국감에선 삭제해도 메인 서버엔 남아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삭제가 가능하다며 입장을 다시 바꿨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국회 정보위에 따르면 국정원의 서버는 2개입니다. 국정원이 자체 생산한 정보는 메인 서버에, 외부에서 들어온 것은 다른 서버에 저장됩니다. 메인 서버에서는 삭제를 못하지만 다른 서버는 가능하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입니다. 메인 서버는 보고서 삭제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 하셨고, 첩보를 저장하거나 또는 배포하는 서버에서는 자료 삭제가 가능하다. 삭제해도 모든 정보가 메인 서버에 남아있다는 야당의 주장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설명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메인 서버에 저장된 첩보를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으로 풀이됩니다. 야당은 말 바꾸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외부 첩보를 저장, 보관, 배포하는 서버는 실무자들도 그 첩보가 잘못되어 있으면 삭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말장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초로 첩보를 입수한 곳이 어디인지를 놓고도 입장이 다릅니다. 감사원은 국정원이 합동참모본부보다 51분 먼저 입수했다고 발표했으나 국정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감사원은 다시 착오가 없다며 국정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서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처음에는 몰랐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홍중입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피의자가 알고 보니 사흘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평소에 자신을 무시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혜성 기자입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성. 태연히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만 얼굴은 붉어져 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죽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입니다. 살해 직후 집 근처 PC방에 가 3시간 동안 애니메이션을 봤습니다. 그 당시 머리가 좀 촉촉했어요. 샤워 직후에 한 마리 머리. 얼굴 엄청 하얀 편이신데 볼이 살짝 빨개져 있어요. 그러고는 다시 집으로 가 당황한 척 신고했습니다.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아들이 자신을 무시해 화가 났다며 사흘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큰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엄마 보는 앞에서 죽일 수 없어서 나가봐라. 거기 박스에 돈이 있다. 유인시킨 거예요. 아내가 잠깐 나간 사이 큰아들을 먼저 살해했습니다. 3분 뒤 다시 집에 들어온 아내와 범행 장면을 목격한 둘째 아들까지 차례로 흉기를 이용해 살해했습니다. 15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살인을 숨기려고 범행 직전 아파트 입구 CCTV에 외출하는 것처럼 모습을 비췄습니다. 그런 뒤 다시 CCTV가 없는 창문과 계단으로 집에 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최대한 처벌하겠습니다. 잘못 기대지 모르겠지만 내가 잘못했어.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신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계곡에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은혜에게 무기징역이, 공범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직접적인 살해 행위는 없었지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구조하지 않고 사고인 것처럼 위장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봤습니다. 조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는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은혜가 남편 윤모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물에 뛰어들게 했고 그 결과 숨졌다는 겁니다. 이른바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이란 겁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맞지만 직접 살인이 아니라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씨가 다이빙 전후로 스스로 판단이 가능했기 때문에 직접 살인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은혜에겐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에겐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죽게 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구조를 하지 않고 사고사로 위장했으며 이는 직접 살해와 동일한 가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죄책감이나 죄의식도 없이 살해 시도를 반복했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범행을 계속 시도했을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또 계곡 살인에 앞서 숨진 윤 씨에게 보거독을 먹이고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은혜를 강하게 야단치기도 했습니다.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받으려고 2차례 살해하려다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았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이 극히 불량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 유족들은 선고 직후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만 끝까지 이은혜가 반성하지 않은 것에는 분노했습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법정에서 16번 이상을 계속 마주쳤는데 일관되게 자기는 죄가 없다. 이은혜 측 변호인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현대기아차 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2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노동자들뿐 아니라 포장이나 생산관리 일을 하는 노동자들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법정을 나오는 현대기아차 하청 노동자들의 표정이 밝습니다.
12년 전 이들 430명이 정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직접 자동차를 조립하는 하청 노동자들은 지난 2010년과 2015년 대법원에서 불법 파견 판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컨베이어 벨트 밖에서 생산 관리나 포장 등 간접 공정에 참여한 하청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으로 대법원이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정규직 노동자와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60% 수준의 돈만 받았습니다.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에도 시달렸습니다. 파견법에 따르면 파견 노동자는 2년 넘게 일하면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회사가 하청 노동자에게 구체적으로 지휘와 감독을 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줘야 할 배상금은 모두 107억여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12년이 걸렸습니다. 모든 자동차의 공정에 있는 산하청 노동자들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선언해야 되는 것이 이번 판결은 비슷한 불법 파견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노조에 따르면 간접 공정에 참여하는 2,500명의 하청 노동자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해당 사업장에 맞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요도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부회장에 오른 지 10년 만이고 아버지 고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지 2년 만입니다. 따로 취임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지은 기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승진을 의결했습니다. 이사회는 대외 여건이 나빠지고 있는 만큼 책임 경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승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회장은 따로 취임식을 열지 않았고 취임사도 내지 않았습니다.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도 재판에 출석했는데 이때 짧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제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신뢰받고 더 사랑받는 기업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회장은 앞서 2012년 삼성전자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지만 투병 기간이 이어졌던 만큼 이 부회장의 회장 취임은 미뤄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로 1년 6개월 실형을 산 영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이후 사실상 총수 역할을 해왔고 2018년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부회장을 총수를 뜻하는 동일인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가석방된 이 회장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이 된 상태입니다. 2년 전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이 회장은 삼성생명 지분 절반을 상속받았습니다. 삼성생명은 지분 8.51%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대주주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이재용 회장의 취임이 발표된 오늘 삼성전자는 올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비해서 30%가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해외 반도체 업체들의 추격도 거세기 때문에 신임 이 회장 앞에 놓인 숙제가 간단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진을 결정하기 직전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성적표는 투자자들의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이 때문에 신임 이 회장의 첫 숙제는 반도체 실적 회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액은 역대 3분기 중 최고지만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30% 넘게 줄었습니다. 삼성전자의 핵심 사업인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좋지 못한 게 원인입니다. 반도체 영업이익이 5조 1,200억 원으로 10조 700억 원이던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절반으로 준 겁니다. 반도체 매출은 23조 원으로 6,130억 대만 달러, 우리 돈 약 27조 원을 기록한 대만 TSMC의 세계 반도체 매출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시장 예상에 못 미치는 실적으로 어닝 쇼크를 기록한 건 기본적으로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IT 제품 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TSMC 같은 라이벌과의 경쟁부터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반도체 패권 전쟁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숙제입니다. 삼성의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D램 산업은 그 경쟁업체가 턱끝까지 쫓아와 있고 기술 패권 전쟁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조금 더 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용 회장은 사내 게시판에 더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나서야 할 때란 글을 올렸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 2주기를 맞아 사장단에게 전한 메시지를 공유한 건데 사실상의 취임사로 읽힙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상준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왜 돌연 사직했는지 아직 미스터리입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개인적인 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내부에서 갈등이 있었다는 주장도 계속 나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조상준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개인적 문제로 사임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공적인 거라면 저희가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개인적인 문제라서. 앞서 정치권에선 국정원 내부 인사 갈등이 사임의 배경이란 관측이 나왔는데 이를 부인한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현 원장과 기조실장 간에 인사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그 갈등이 생기니까 그래도 대통령이 원장 손을 들어준 거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공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에 나서면서 인사 문제보단 개인 신상의 문제가 아니겠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여권 내부에선 조 전 실장의 개인 신상과 관련해 각종 첩보가 있었다는 얘기가 돕니다. 윤 대통령이 즉각 사표를 수리한 것도 조 전 실장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란 겁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조 전 실장 본인이 사의를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계속 업무를 또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다 해서 본인의 사의를 수용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도 내부 인사 갈등설을 비롯한 각종 소문은 사실 무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실장이 건강 문제 등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개인적 사정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건강 문제도 물론 개인적인 이유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기무사 전 간부가 사실상 기무사 기능을 부활시키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기무사는 세월호 사찰 문제로 사실상 해체된 뒤 안보 지원사로 재편됐죠. 기무사 해체의 원인이 된 사람이 다시 기무사 기능을 복원하는 데 참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안보지원사령부는 정권교체 직후인 지난 6월 부대 혁신 TF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런데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이 이 TF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병철 전 차장은 기무사를 동원해 세월호 유족 불법 사찰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지난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기무사가 민간인을 특히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를 아주 면밀하게 사찰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기무사는 세월호 불법 사찰 문제 등으로 지난 정부에서 해체됐습니다. 불법 사찰 활동에 이용된 보안과 방첩 업무를 대폭 축소해 안보지원사령부로 재편됐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이 기능을 되살리는 연구를 하는 TF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상 기무사의 기능을 부활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결국 기무사 해체의 원인이 된 세월호 불법 사찰을 지휘했던 인사가 기무사 기능을 부활시키는 조직에서 활동하는 셈입니다. 군 내부에서도 징역형을 받은 김 전 처장에게 자문을 받는 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안보지원사령부는 각계각층으로부터 발전적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김병철 예비역 장군도 그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대선 자금 의혹을 폭로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오늘도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본인 입으로 치적으로 자랑하지 않았느냐, 국정감사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의 측근들이 함께 운영한 텔레그램 채팅방의 존재도 인정했습니다. 먼저 조혜영 기자입니다. 본인 입으로 본인이 그 자랑으로 치려고 했잖아요. 한수시켰다. 내가 왜
전부 다 그런 것들은 다 본인의 국정감사에 했던 이야기는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성남시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를 묻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내놓은 답입니다. 이 조항이 삭제되면서 대장동 사업자들은 막대한 돈을 벌었습니다. 반대로 성남시 측은 그만큼 손해를 봤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유 전 본부장이 이 과정을 이 대표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앞으로 이어질 수사와 재판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 정진상 정책실장 등과 함께 운영했다는 텔레그램 채팅방 정무방의 존재도 인정했습니다. 산하기관 임원장 모임도 있었고 별도 따로 있었고 아니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인원 아니요 한 10명 정도. 압수수색 때 버렸다가 뒤늦게 검찰 손에 들어온 휴대전화의 경우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클라우드도 열어서 검찰이 보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른바 가짜 변호사 의혹도 언급했습니다. 높은 분이 내려보냈다며 왔는데 감시하러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오늘 유 전 본부장 변호를 그만뒀습니다. 박병영 기자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이른바 가짜 변호사로 당시 경기도 고문 변호사를 꼽았습니다. 경기도 저기 공무원사 와가지고 위에서 왔다고 했는데 저기 높은 분이 내려보냈다. 아니 내려보내고 저거 걱정 많이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나는 케어해 주려고 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아니었다는 겁니다. 행적들이 전부 다 보면 자기들 방어를 위해서 왔고 그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감시하러 왔다는 개념이 자꾸 들더라고요. 유 전 본부장이 지목한 변호사는 지난해 대장동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부터 변호를 맡아온 A 변호사로 추정됩니다. A 변호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일 때 경기도 고문 변호사를 맡았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위례 사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B 변호사도 소개해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변호사는 이번 달 검찰 조사 때도 함께 검찰청에 나오려 했지만 유 전 본부장이 거절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가짜 변호사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경북 봉화에 있는 아연 광산에서 갱도 안으로 흙더미가 쏟아져 내려서 2명이 고립됐습니다. 회사 측은 사고가 나고 하루가 지나서야 신고를 했습니다. 지난 8월에도 1명이 숨졌던 바로 그 광산입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갱도 안으로 작업자들이 들어가더니 돌무더기를 싣고 다시 나옵니다. 갱도 안에 고립된 2명을 구하기 위해 안에 쌓여있는 돌을 치우고 있는 겁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지하 190m 지점에서 레일을 깔던 작업자 2명이 연락이 끊겼습니다. 갱도 안으로 토사가 쏟아져 내리면서 입구가 막혀버린 겁니다. 막힌 갱도로는 아예 들어갈 수 없어서 지하로 연결된 다른 갱도를 통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사고 지점에 지하수가 흐르는 빈 통로가 있어 물과 공기는 충분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까지 가려면 돌 무더기가 쌓여있는 130m가량을 뚫어야 합니다. 22m 지점까지 지금 진입했답니다. 2박 3일 정도 최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사고 15시간가량이 지난 오늘 오전에야 신고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바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가서 구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매주 아마 즉각 신고로 됐을 겁니다. 가족들은 한 걸음에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물이랑 다 가져 들어갈 때 공간이 또 안에 있으니까 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고가 난 광산에선 지난 8월에도 돌무더기가 무너져 내리면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등록된 교인이 10만 명에 달하는 명성교회는 부자 세습 때문에 5년 넘게 논란을 만들고 있죠. 그런데 오늘 법원이 사실상 세습을 인정했습니다. 앞선 1심 판결을 뒤집은 건데 종교계에서는 세습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5년 전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는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직을 물려줬습니다. 그대는 명성교회를 담임하여 목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세습을 금지한 교단 헌법을 정면으로 어긴 만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미 지금은 무효입니다. 명성교회는 무효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김사만 목사는 오히려 세습을 반대하는 이들이 마귀라고 비난했습니다. 마귀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한다.
아들만 죽이느냐? 아니에요. 우리 식구 다 죽이고 장로님 우리 교회 전체를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반대하는 신자들은 소송을 냈고 지난 1월 법원은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를 맡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명성교회는 곧바로 항소했는데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미 교단이 조건부로 세습을 허용한 데다 1심 판결 이후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를 담임 목사로 다시 추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법원이 사실상 꼼수 세습을 허용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사회법에서는 잠시 명성 측이 2심에서 이겼을지 몰라도 이 긴 싸움의 끝은 반드시 우리가 이깁니다. 또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다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군산에서 벌어진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이 본 감사에 들어갔다는 사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또 군산시가 태양광 사업에 반대해오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을 대표로 앉힌 배경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JTBC 취재 결과 해당 대표는 자신을 임명한 군산시장의 돈봉투 선거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태양광 사업 시공사를 선정한 건 2020년 10월. 정작 시공사들이 첫 삽을 뜬 건 6개월 뒤였습니다. 신용 등급이 낮은 지역 시공사들이 대표사로 뽑혀 은행 대출을 받기 힘들었던 겁니다. 왜 금융이 이렇게 10개월 동안 파행했었느냐? 근데 금융은 절대로 이런 회사한테 안 줍니다. 이 회사들을 시공사로 최종 승인한 인물은 육상태양광 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 이사회 결의도 없이 혼자 참석한 1인 주주총회에서 승인했습니다. 아쉬운 게 그거예요. 지역업체라도 짚고 끌고 가려면. 하지만 정작 해당 구역에 사용된 680만 장의 태양광 셀은 모두 중국산. 지역 업체들은 조립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 씨를 태양광 사업 책임자로 임명한 인물은 강임준 군산시장. 강 시장은 지난 4월 전북 도의원에게 경선에 협조해달라며 4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풍토를 주길래 당황했지 처음에. 김 전 의원의 폭로 직후 강 시장 지인인 건설업자 정모 씨가 찾아왔습니다. 기자회견을 한번 해둘라 이거요. 아니 그 내용을 한번 가지고 와봐라. 그런데 김 전 의원에게 전달된 입장문 작성자는 다름 아닌 서모 씨였습니다. 서 씨는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 조사를 지연시켜달라고 회유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안 먹으면 그냥 끝날 때까지 끌어갈 수 있어요. 변호사만 6번 바꾸면 돼. 몸 아프다고 안 나가고 해줘야 식당할 때 자꾸 서 씨는 돈을 먼저 요구한 건 김 전 의원이었고 강 시장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혐의를 부인하시는 건 맞으세요? 예. 전혀 없으세요? 전북경찰청은 그저께 강임준 시장과 서모 대표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 300명이 처음으로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74년 만입니다. 보상액은 사망과 부상 여부 등에 따라서 5천만 원에서 9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몇 차례 심사를 더 열어서 최소 1,000여 명의 희생자들에게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우리로 치면 총선과 비슷하죠. 미국의 중간선거가 열흘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대 관심사는 100석의 상원에서 누가 과반을 차지하느냐인데 현재까지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49석을 확보한 걸로 알려집니다. 결국 나머지 한 석, 조지아주에서 승패가 판가름 난다고 합니다. 김필규 특파원이 조지아주에 다녀왔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북부 도시 딜라드에서 유세에 나선 공화당의 연방 상원의원 후보 허시엘 워커는 경제 문제부터 건드렸습니다. They're trying to fool you right now. They want to get you off track. They want to get you off track because this economy is terrible because of them. After 2 years after being in office. 인근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사선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도 지원 유세를 왔습니다. 전직 프로 미식축구 선수인 워커는 가정적인 패밀리맨을 자처했습니다. 낙태에 반대하며 보수층의 마음을 공략했는데 과거 여자친구에게 2차례 돈을 주며 낙태를 강요했고
가정폭력도 저질렀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워커의 가장 큰 무기는 역시 트럼프였습니다. 앞서 2차례 대선에서 트럼프를 공식 지지했던 그는 이번엔 트럼프로부터 상원 후보로 낙점받았고 그의 지지층도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Donald Trump endorsed him as the candidate, the senator candidate. So you are holding the here. Yes, I painted this. That's yeah, but I do. You painted this. Oh yeah, I'm portrait artist. 상대편인 민주당 라파엘 워녹 의원은 투자 유치 성과를 내세우고 있지만 치솟는 물가와 침체 위기 앞에 무기력합니다. 워커의 사생활 논란에도 3-4%포인트 앞서던 지지율은 이제 거의 동률이 됐습니다. 조지아가 넘어가면 상원 다수당이 바뀔 수 있고 킹메이커로서 트럼프의 위상도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곳 조지아주에서 워커 후보가 당선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미국 정치의 다음 방향도 가늠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애틀란타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고운 모래가 가득했던 모래톱이 악취가 나는 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금강 상류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지역 축제를 위해서 수문을 닫고부터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밀착 카메라 이희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금강 상류에 경치가 좋기로 소문난 고만하루를 찾았습니다. 강줄기 옆으로 펄밭이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곳엔 모래가 가득했습니다. 밀착 카메라도 지난해 초 그 모습을 담았습니다. 창문을 열어두면서 이렇게 물이 빠져서 이렇게 땅을 딛고 설 수 있을 정도가 됐는데요. 이 바닥을 보면 이렇게 고운 모래들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 밀착 카메라 취재진이 찾아왔던 바로 그곳입니다. 원래는 고운 모래가 가득한 모래톱이 넓게 형성돼 있었는데요. 지금은 제 발을 쉽게 움직이기도 어려울 정도로 두꺼운 펄이 됐습니다. 그러면 펄이 얼마나 깊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펄이 단단하게 굳어서 잘 퍼지지도 않는 상태고요. 이 정도를 퍼내야 원래 있던 모래가 보입니다. 깊이를 재보면 10cm 가까이 됩니다. 흙을 깊이 팔수록 하수구 시궁창 냄새가 나는데요. 환경단체는 공주시가 지역 축제인 백제문화제를 열기 위해 공주보 문을 닫아 물 흐름을 막은 뒤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설명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구조물이 공주보입니다. 지금은 보 문이 열려 있고 물도 흐르고 있는데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문을 닫아서 강물의 수위를 높인 겁니다. 위에서 쓸려 내려온 이제 이 슬러지들이 여기 쌓이게 되는 거죠. 유속이 느려지니까. 강 가운데 있던 모래섬이 사라지면서 쉬어가던 새들도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흰수마자라든지 미오종개 그런 유수성 어종들은 사실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산란할 수도 없고 부화할 수도 없고 서식할 수가 없고. 실제로 지난해 축제 이후 진행된 모니터링 결과도 공주보 물을 가둔 뒤 생태계 교란, 악영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나왔습니다. 흘러야 하는 환경들을 꼭 닫아서 굳이 저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공주시는 수문을 연 상태로 축제를 개최할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해왔으나 지키지 않았습니다. 4년 동안 4번째 지금 약속을 어기고 있는 거죠. 합의가 된 부분인 건데 이런 내용을 무슨 이렇게 우습게 무시할 수가 있나. 공주시는 물을 채울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도 시민들이 물이 마른 데다 그거 설치하면 안 이쁘지 않느냐. 우리도 이 프로그램을 또 포기할 수 없는 또 입장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게 되기는 한 것 같아요. 사실은 뭐를 하나 바꾸려 하는데 이제 예산이 또 조금 많이 소요도 되기도 하고 시민이 더 많이 하겠습니다. 시민들은 환경부가 수문을 닫아달란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모니터링은 단기간에 이루어져 조금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는 정밀 모니터링을 4번 진행한 뒤 수위 상승 없는 축제 프로그램을 검토하는 조건으로 수문을 닫기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사이 자연의 모습은 달라져 버렸습니다. 열흘의 축제가 남긴 상처는 어쩌면 돌이킬 수 없을지 모른다는 걸 사라져버린 모래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희령입니다. 뉴스 뒤의 숨은 이야기 팩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브리핑은요.
별빛이 내린다. 네, 어제 저녁 제주 하늘입니다. 북극 광야에서 빛나는 오로라 같기도 하고 또 수명을 다한 별이 제 몸을 태워 빛나는 별똥별 같기도 한데요. 조금 더 감상해 보실까요? 밤하늘의 별을 떠서 너에게 줄래.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더 소중하니까 보진. 그런가 하면 UFO인 줄 알았다. 또 미사일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다며 밤사이 제주 소방서 등에 많은 신고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었는데요. 저희 JTBC로도 많은 제보 영상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신기루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오로라는 뭐 있을 수가 없는 거고 한라산을 반경으로 서쪽 끝에서부터 동쪽 끝까지 가득 올라왔으니까 다 처음 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주 밤하늘을 수놓은 이 빛의 정체는 빛 기둥이라 불리는데요. 오로라도 별똥별도 아닌 조명의 불빛입니다. 야간 조업에 나선 어선들이 이렇게 물고기를 모여들게 하려고 집어등을 켜는데요. 이 빛이 구름에 반사된 걸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다만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대기 조건이 맞아야 가능한데요. 소위 뭉게구름으로 불리는 낮게 뜬 하층우는 빛을 차단합니다. 반대로 높은 구름은 빛이 그대로 이렇게 통과되기 때문에 이 빛을 반사하려면 약 5에서 6km 높이의 상층운이 가장 적당합니다. 이날 실제 위성 영상을 보면요. 제주 전 지역에 이 구름이 걸쳐 있는데 공교롭게도 해상엔 보시면 녹색으로 표시된 상층운이 주로 분포가 돼 있죠. 게다가 사람들이 잠든 늦은 밤, 또 새벽이 아닌 활동량이 많은 저녁 7시쯤이었다 보니 목격한 사람도 많았던 거고요. 그러니 초자연 현상은 아니지만 절묘한 타이밍이 만들어낸 별빛이 내린다. 덕분에 설렘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오늘 백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경남 의령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막말과 욕설을 한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가 전에도 이상 행동을 보였지만 동료도 학교 측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막말과 욕설을 한 교사는 아이들에게 의미를 알 수 없는 말도 던졌습니다. 애인이 있다면 수업 중에 휴대폰과 화장품을 써도 된다고 한 겁니다. 애들도 황당하다고 합니다. 그 말을 왜 하셨는지 이해를 못하겠대요. 사과를 하면서도 다른 교사가 맞기 전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우리도 공부해가지고 쭉 생활을 하다 보면 학예에도 준비가 있고 그래서 10년 동안 다니다가 내가 왜 이렇게 험악하게 되었을까. 경찰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그거 말고 그 얘기에 대해서 하자 하니까 내 어디서 그래 내 말 잘못 먹네 하면서. 동료들이 해당 교사의 이상 행동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침묵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저희한테 뭐라고 했어요? 라고 했는데 아무렇지 않게 다음 이제 수업할 거 진행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이가 없죠. 교육 당국도 이런 경우 해결책이 마땅치 않다고 말합니다. 이분보다 훨씬 심한 케이스에 대해서 인사과에서 입원 치료를 권고했는데 이걸 갖고 소송을 건 겁니다. 어떻게 알았냐.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교사 스스로 휴직하거나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실상 해결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베트남 관광객이 수십 명씩 사라졌습니다. 처음부터 불법 체류를 목적으로 들어온 걸로 보입니다. 양양에서 베트남을 오가는 하늘길은 열린 지 2주 만에 다시 닫혔습니다. 조승영 기자입니다. 탑승 수속 창구에 불이 꺼졌습니다. 항공편 정보를 알리는 전광판은 텅 비었습니다. 베트남 관광객이 사라지는 일이 계속 벌어지자 항공사가 항공편을 결항시킨 겁니다. 이탈 방지에 대한 어떤 좀 대책을 그 기간 동안 좀 세워봐라 하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비운항 처리를 한 겁니다. 지난 13일부터 25일 사이 양양국제공항으로 베트남인 1,600여 명이 들어왔는데
이 가운데 67명이 자취를 감췄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수량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이 안 됩니다. 100명 가까이는 돼요. 이들은 무비자 입국 제도를 이용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지역 경제와 공항을 살리겠다며 강원도가 지난 6월부터 도입한 제도입니다. 사라진 관광객은 불법 체류가 목적이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택시나 자가를 이용해서 이제 프로코들이 데리러 와요. 저희가 그걸 포착을 하고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를 한 적도 있고. 법무부는 여행사들을 상대로 입국 경위를 조사하고 사라진 관광객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부터 무단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10월 27일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도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은 여위어진 그대의 얼굴 모습 잊길 소